53페이지 독서 봅시다. 시작합시다. 세미나 시작하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네? 뭐부터 해야 되겠어? 제일 먼저 읽어야죠. 읽어야 돼요? 저 정신 나간 거 문단 번호부터 씁시다. 하나 둘 진짜 시험 볼 때 문단 번호 쓰는 게 좋아요.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없어. 실은 선생님도 써요. 실은 오늘 몇 개 나와요? 토할 때까지? 토할 때까지 나가죠. 하나, 둘, 셋, 네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죠. 일단 길이가 길지 않죠?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화제나 논제, 말할 거리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한번 봅시다. 프랑스의 철학자 리케르는 리케르 동그라미 텍스트, 즉 이야기라고 했죠. 즉이라는 말 앞까지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텍스트는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불러? 이야기라는 거야. 리케르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했다라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했대. 그는 플라톤, 동그라미, 아리스토텔레스, 동그라미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라고 나와있죠. 자,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미메시스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겠지. 그러면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이 최종적으로 저걸 설명하고 싶을 거야. 근데 저걸 무엇을 통해서? 미메시스를 통해서. 자, 미메시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설명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그렇지. 야, 이거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 미메시스가 뭔지 설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메시스의 무슨 구조? 3중 구조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밑줄은 말 안 해도 어딘지 알겠죠? 어디입니까? 어디? 이렇게 되겠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여기 메모되어 있으니까 뭐 체크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미메시스의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예측하겠죠. 미메시스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거야? 미메시스 3중 구조 나올 거지? 그걸 통해서 뭐가 나와? 독서를 통한 텍스트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올 거야. 쉽잖아, 그러면. 다 읽은 거나 다름없지. 맞아요. 그렇지? 좋았어. 다음. 미메시스란 뭡니까? 개념이 나왔네요.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렇게 해요.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감각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좀 막 길어지고 있지. 그래서 길 전체가 긴 것보다는 문단이 긴 게 조금 더 어렵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한 번 해줘야 돼. 연극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서사시 나와 있지? 그럼 이 두 개를 따로 동그라미 해줘. 편하게. 그러면 왜 다르냐면 이걸 서사시를 이렇게 해주고 연극을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주는 밑줄이 뭐가 되냐? 그래. 이게 밑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심 문장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예술은 갈래마다 모방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미메시스의 개념이고, 미메시스로 예술을 바라보는 누구의 시선? 플라톤의 시선인 거야. 자, 다시.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라고 나와 있어. 한편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만 봐도 한 편을 기점으로 나뉜단 말이야. 여긴 누구 거? 플라톤 거. 여긴 누구 거? 아리스토텔레스 거.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냐? 체크를 좀 해줘도 될 것 같죠?
그럼 여기는 플라톤에 대한 것들 밑줄 하나.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밑줄 하나. 이거. 얘는 중심 문장은 아니야. 구조화하기 위한 밑줄인 거야, 얘는. 그렇죠? 자, 가볼게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뭐에 대한 거? 예술에 관한 거. 여기도 누구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예술에 관한 거. 여기는 플라톤이 바라보는 예술.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예술. 이렇게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세모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여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하였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어려워도 괜찮아. 기니까 어려운 거야. 여기는 누구 거? 플라톤 거. 여기는 누구 거? 아리스토텔레스 거. 각각 설명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주인공 어떤 니케르잖아. 니케르는 뭘 받아들였어? 누구의 관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였어. 여기 하자. 쭉 하자. 자, 니케르는 미메시스, 이게 핵심어잖아.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야 하고 본 거야.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메시스는 모방이니까 소설이겠지. 이거 소설 누구에까지? 독자에게까지 연결한 거야. 이게 확장한 거잖아. 삼중 구조로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 글을 읽을 때 니네가 조금 헷갈렸던 것들이 이제 어휘 몇 개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건 반드시 어떤 필수 어휘들,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니까. 여기서 개연성하고 필연성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아예. 그러면 개연성과 필연성을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마치는 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거야. 개연성은 뭐라고 하죠? 개연성은 뭐예요? 개연성. 그럴듯한. 다시 말하면 현실에 있음직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현실에 있음직한, 이게 개연성입니다. 그럼 필연성은요? 그렇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이게 필연적이죠.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개연적이라는 얘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 있음직한데,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이 문장이 달라지지.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만한 일을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도록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라는 거야. 현실에 일어난 일을, 개연성 있는 일을 필연성으로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정화하고 쾌감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예술을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야? 긍정적으로 봤지. 긍정적으로 본 걸 본 거야. 그래서 미메시스를 줄거리로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한 걸로 보고 이걸 누구에게까지? 독자에게까지 확장했다라고 본 거죠. 자, 여기 이제 미메시스가 뭔지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2,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3의 삼중 구조로 설정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잖아. 이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독서를 읽다 보면 와 이렇게 앞에 나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줘. 와 이때만 해도 비문학 새끼 참 친절해. 내용이 어렵든 어쨌든 간에 친절한 거지. 그럼 여기 밑줄이죠. 그냥 밑줄입니다. 여기 네모가 아닌 거야. 여기 1, 2 요거 네모 아니야. 왜 네모가 아니라고요? 네모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모 치는 거야. 여기는 네모 그럼 어디가 있어? 여기가 네모가 되겠고 미메시스 2는 어디니 또 그러면 여기가 네모가 되겠고 미메시스 3니까 여기가 네모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굴이 좀 더 좋겠죠. 자, 미메시스 1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미메시스 1은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거야. 말하기.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로 만들기 전이야. 여기서 이야기는 미메시스잖아. 미메시스는 모방이니까 미메시스로 만들기 전이죠. 다음 미메시스 2는
미메시스 1에서의 행동이 서사적인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만을 골라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하는 거야. 이때 형상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의 세계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뭐 한 거죠? 간단해. 미메시스는 주어잖아. 서술어가 뭐야? 줄거리로 구성하는 단계인 거야. 줄거리를 만드는 단계가 미메시스 2죠. 미메시스 3는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니케르기스 가장 핵심적인 단계야.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을 통해서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해. 그러니까 이야기에 있는 이야기 속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비추어 보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며 현실 세계에서 삶을 어떻게 한다? 반성해 보는 거야. 그럼 이때의 줄거리하고 여기 줄거리 돼 있잖아. 이 줄거리는 누가 만드는 거지? 누가? 작가. 맞아. 이때의 줄거리는 누가 만드는 거야? 독자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메시스 1, 미메시스 2, 미메시스 3 나와 있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3 다음에 4가 나와야 되지.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는 거야. 누구의?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글이 가더라도 원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마지막은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메스 3에서는 미메스 3에서는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리케르는 이를 이야기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라고 했죠. 그럼 이야기 정체성이 뭔지 알아 몰라 하지? 모르지. 이야기 정체성 뒤에 나오겠지. 그럼 중심 문장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해석,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뭘 통해 설명했어? 이야기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거야. 그러면 뒤에 이야기 정체성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그 이야기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기 이해 과정을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심 문장은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 정체성이 개념 나와야 되겠죠? 이야기 정체성은 이렇게.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는 이야기 정체성. 이야기 정체성은 뭐라고 돼?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거지. 누구의? 등장인물 속에 인물의 면모가 하나로 통합된 거야. 리켈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라고 했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통합된 인물의 면모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작품 속에 어떤 이몽룡이 나와. 저 삶에 통합된 이몽룡이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설명하면 이게 자꾸 이야기가 변질돼.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게.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 이야기 정체성이 통합된 인격이잖아. 그럼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해석 과정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럼 자기 해석 과정은 결국 뭔데?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 정체성, 인물의 정체성이지.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해석 과정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럼 얘는 일단은 개념을 통해 설명했는데 얘가 밑줄의 가망성이 크죠? 좀 더 가볼게요. 리케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선생님은 뒤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자면 결국 여기가 밑줄일 것 같아요. 좀 길더라도 이렇게 해주십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몇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래,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있잖아.
내용은 좀 복잡하더라도 구조는 완벽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그치? 독자가 뭐 하는 과정이야? 자기를 해석하는 과정인 거야. 이때 필요한 개념이 뭐라는 거야?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설명한 거죠. 그죠? 미메시스라는 개념과 그걸 인간에서까지 확장해서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 그걸 통해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죠? 미메시스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즉 플라톤이 생각하는 미메시스에 대한 예술, 미메시스의 예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미메시스의 예술이지. 그럼 니케르는 누구 걸 따라? 아리스토텔레스 걸 따진 거야. 그래, 문학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르면 미메시스는 몇 단계로 되어 있다? 세 단계. 미메시스는 곧 뭔데? 줄거리죠. 이야기의 줄거리죠. 1단계는 이야기로 만들기 전. 2단계는 이야기로 구성한, 줄거리를 구성하는 거. 3단계는 그게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 독자에게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무슨 과정이 나와요?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지? 오케이. 세 번째 문단에서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는 거야. 1, 2, 3단계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자기 해석 과정인데 자기 해석 과정에서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거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통합된 인물의 면모인 거지. 그걸 보고 나서 자신의 뭘 만들어? 이야기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해석 과정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기 해석 과정이다 라고 본 거지. 됐지? 이렇게.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세수 분석. 네, 세수한 수.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으니까 사실적 사고 내용이시죠. 키워드 다 잡아놨으니까 이런 문제는 헷갈릴 수는 있어도 못 찾진 않을 거예요. 1번 가볼까? 미메시스 1과 미메시스 3은 미메시스 2를 매개로 연결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메시스 1, 2, 3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맞아, 찾아보세요. 몇 번째 문단이겠니 이거? 세 번째 문단이겠죠? 맞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한번 읽어줘봐.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다며. 아니 읽어줘봐. 여기 저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 본 거야? 근데 보고 판단한 게 응. 먼저 앞에 있었고 그 다음 이 내용이 줄거리 구성된 다음에 이 줄거리를 보고 독자가 판단한 거니까 멘트를 이어주기 때문에 외계를 연결했다라고 판단. 그쵸. 정확하게 근거를 찾기가 좀 애매하죠. 그쵸? 일단 좀 세모해 놓읍시다. 고민 너무 하지 말고 세모. 2번 가볼까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 형상화된다? 자, 이야기 정체성 찾아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형상화되는 겁니까? 독자에 의해서. 어디에서? 미메시스 3에서가 누구에서? 독자에 형성된다고 되지? 다음 몇 번? 2번. 틀렸죠. 답은 2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개라는 말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근데 이야기를 구상해. 이야기를 써. 이걸 바탕으로 뭐 한 거야? 미메시스 3에서는 인물의 정체성을, 이야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매개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이거 쓰기가 좀 무서워. 그럴 때는 빨리 세무치고 넘어가 봐야지.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3번. 니케르의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 3중 구조를 딴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이게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겠죠? 작가는 미메시스 2에 나타난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여긴다.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찾아보면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여긴다. 맞습니다. 어디에 나온 이게? 미메시스 1에 나올 거라나? 미메시스 1에 나오죠? 예, 1에 나오지? 예, 맞아요. 이건 나오죠. 이건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볼 때 항상 똑같은데 자꾸 우리가 문제를 앞에 당면하고 보면 자꾸 생각을 좀 못해. 막 급해, 마음이. 근데 이 문제를 볼 때 선생님이 1번 선택지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 나와 있지? 얘가 보면 어느 구조에 해당하지? 이거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맞춰보는 건 그 다음이겠지. 자, 다음. 60번 가볼게요.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죠? 자, 플라톤의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의 견해는 몇 번째 문단 나옵니까? 두 번째 문단 한 편 앞쪽이겠죠. 일단 거기 먼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오자. 플라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플라톤 부분 빠르게 읽을게요.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감각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서술자에게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자, 가볼게요. 플라톤, 서사시와 연극은 감각세계를 모방한 양태가 다르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서사시와 연극은 감각세계를 모방한 양태가 다르다. 맞나요? 네. 현실을 모방한 양태 다르다고 했죠. 플라톤,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다고 보았다? 아니죠. 왜? 잘못됐어요, 실은.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본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로부터 어떻게 점점 더 멀어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 거지. 이것 때문에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눈 게 아니죠. 원래 플라톤 자체가 이상과 현실에 대한 구분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는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을 모방한 게 현실이고요. 미메시스는 그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봤죠. 다음 몇 번? 2번이죠. 플라톤, 인간을 이상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맞습니까? 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이겠죠. 이것도 눈으로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넘어오는 거야.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도록 한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네, 나오고. 있을 법한 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개연성. 필연성에 따라 조직했다. 나와있지? 현실 세계의 창조적 모방이다 라고 본 거야. 그래서 예술을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긍정적으로 봤다. 르케르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계승했다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다음 61번 가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텐데 아마 기억도 줄거리, 니은도 줄거리지.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선생님 따로따로 봐도 되긴 한데요. 하나씩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봐도 되는 건데 한꺼번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기억 줄거리 갑시다. 기억 줄거리 누가 만든 겁니까? 작가가 만드는 거지. 뭘 어떻게 만들죠? 인간의 행동을 해서 앞에 봐야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뭐 해서 줄거리를 만드는 거지. 의미 있는 행동을 골라서 줄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뭐죠? 누가 만드는 거죠? 독자가. 그 줄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분석해서 자기한테 이입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해석하는 게 일어나는 거지. 자, 1번. 기억은 현실을 직접 모방한 것이고 현실을 직접 모방. 니은은 현실을 간접 모방. 이건 관련 없죠? 네, 틀렸습니다. 기억은 작가가 구성한 인물의 이야기를, 니은은 독자가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 여기 독자가 구성한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빨리 찾아봐요. 자신의 얘기야? 줄거리가 자신의 줄거리 아니면 등장인물의 등장은 인물의 줄거리입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맞아 틀려 이거? 맞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어디 내 있는지 알면 정리하고 가더라도 안 될 수 있으면 다시 넘겨보면 되는 거야. 어디는 명확하게 아니까. 들렸죠? 이거 미메시스 전 형상하는 미메시스 1이지. 줄거리는 미메시스 2에 나오죠. 얘는 미메시스 몇 단계 해당하고 3에 나오는 거고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언어로 이건 틀렸죠? 이야기로 만든 거죠. 이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63번 먼저 볼 거라. 3번. 63번 풀어볼까요? 몇 번인지? 에? 4번. 계승. 그 D는
잊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봐야 돼. 문학과 현실 세계를 그러면 계승하다 말고 다른 말로 뭐 연결하고자라는 맛들이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만 딱 보면 잊고자 계승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게 가끔 문제 여기에 사전적 의미로 오는 거 나오잖아. 비문학에서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면 사전의 자체가 의미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거잖아. 결국은 문맥적 의미죠. 63번에 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리케르 관점이에요. 리케르 관점. 요건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에서 막 깊이 있게 니네한테 풀어라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선생님 포인트 잡아볼게요. 리케르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얘기죠. 이 관점이 나왔잖아. 관점이 나오잖아. 그러면 저 관점은 100%입니다. 이때 보기는 함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버리면 다음 중 리케르의 견해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실제로는 읽어보긴 할 텐데 이거 안 봐도 답은 나와요. 봐요. 1번 가볼까?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의사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했겠군. 자, 소설을 쓰기 전이니까 몇 단계죠? 미메시스 1단계죠. 자, 인물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보면 나오나요? 나오죠? 미메시스 1이에요. 자, B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B가 어린 환자를 돌보는 행동은 작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고른 것이겠군. 이게 미메시스 2죠. 의미 있다고, 맞죠? 특정 인물의 행동이 의미 있는 것을 작가가 의미 있는 걸 골라낸 거죠. 맞네요. 소설 속 에피소드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찾아봐야겠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작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틀렸죠? 이렇게.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사건을 뭐에 따라서? 인과관계 나와 있어요? 인과관계 맞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얘기가 인과거든. 인과가 필연적이라는 얘기니까 본문에서는 개연적인 것을 뭐 어떻게 따라? 필연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여기서 틀린 건 뭐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낸 거죠.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본 건 얘를 보지 말자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리케르 관점이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관점으로 나와 있다면 답의 근거는 무조건 여기에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보기의 관점에서 리케르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면 뭐가 중요해? 그때는 보기가 중요하고. 근데 독서에서 무슨 관점으로라가 나온 문제가 인문지문하고 사회지문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누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 됐죠? 오케이. 다음 작품 가볼게요. 또 선생님 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지 않냐? 급해지면 안 돼. 급해지면 안 돼. 이 하나라도 더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라도 더 수업하고 싶어서 막 한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뒷발 애들은 죽어나는 거야. 자, 일단 시간은 30분 남았으니까 요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못 풀더라도, 선생님 시간 걱정 안 할 거야. 문제는 못 풀더라도 뭘 할 수 있어? 지문은 예쁘게 구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문 구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끝내는 것도 웃기잖아. 자, 문단 번호 한번 써볼게요. 문단이 한 문단이야, 이거? 괜찮아요. 재밌을 거야. 원래 구조독해 핵심은 있잖아. 구조독해의 묘미는 어디 나오냐면 이런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 나와요.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어떻게 보면 구조독해를 위해서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가볼게요. 뭐가 나온다고? 화제나 논제가 나올 거야.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 한번 가보자.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라고 말했죠. 뭐에 대한 설명? 태양전지. 자, 태양전지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태양전지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태양전지와 관련된 건 맞아. 하지만 태양전지 자체는 아니야. 좀 더 구체적이거나 범위를 좁힌 화제가 나올 거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전 변환 효율이 높고 사용 수명이 길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가공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어. 얘는 이제 무기 반도체 실리콘 태양전지죠. 그다음 유기 물질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 태양전지는 가격은 저렴하고 가공성은 뛰어나지만 광전 효율은 낮고 사용 수명이 짧다 이거죠. 두 가지 기술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 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겠죠.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나올 건 뭐라고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겠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조금 오타가 있는데 이렇게 오타 있는 띄어쓰기 오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해야 될 건 오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와 선생님 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해? 와 우리 선생님 새벽까지 교재 만드시라고 고생이 많았구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런 것도 보지 못했을까? 라는 시선으로 보란 말이야. 오타 찾는다고 해서 선생님 뭐 안 줘. 선생님 오타인데요. 혼낼 거야 그냥. 선생님의 고뇌, 노력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괘씸죄로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되겠죠? 확실하게 네모 하나 쳐놓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뭐가 되겠어요 얘가? 구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림 나와 있어. 그리고 니네가 이제 그림이 나오면 좀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야. 니네들 머릿속에서 넘기다 그림 막 이상한 복잡한 거 나와서 이러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줄로 돼 있는 걸 좀 더 어떻게 하기 위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 읽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림을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자 가봅시다.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이 있고 크기가 큰 꼭지점에 양이온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죠. 8개. 내가 순간 놀랐잖아. 면이 6개지 꼭지점은 8개잖아. 그죠? 있고 가운데 작은 뭐가 있어요? 양이온이 있대요. 얘가 양이온 있어. 그치? 써도 돼요. 어떻게 써도 되냐면 잘 모르겠다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뭐라고? 큰 양이온.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작은 양이온. 이렇게 있는 거야.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가리킨다. 라고 했어요. 페로브스카이트는, 하나 뭐가 빠졌는데? 각 면 중앙에, 각 면이죠? 각 면, 이쪽 면, 정육면체죠? 면의 중앙에 뭐가 있어? 중앙에 음이온이 존재하며 라고 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되는 거자. 가리킨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라고 했지. 활발하며라는 말은 여기 뭐야? 엔드잖아. 그렇지? 그럼 앞에 뭐가 되겠어? 1. 활발하며 빛에 의해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이겠지? 그럼 전하는 뭐와 뭐로 나눠져? 전자와 전공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전하라고 부르는 거야. 전하를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두 가지죠. 이게 뭐의 장점? 페로브스카이트의 장점입니다.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 B, X 자리에 올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된다. 그중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중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 글이 뭐였어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지. 그럼 여기는 페로브스카이트 발음 진짜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인데 여기는 그냥 페로브스카이트. 여기서는 태양전지에 사용하는 페로브스카이트지. 그럼 얘가 더 중요하겠지. 자, 그중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에는 뭐가 들어가고? 유기양이온이, B에는 무기금속 양이온이, X에는 뭐가? 음이온이 들어간다라고 했지. 왜? 페로브스카이트는 유무기 하이브리드잖아.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ABX 자리에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에는 광전 변화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선생님이 핵심은 페로브스카이트 체온점이니까 밑줄은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다 할 겁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입니다. A에 양이온, B에는 무기금속 양이온, X는 뭐가? 음이온이 온다. 여기죠? 여기 음이온이냐? 아니, 양이온 맞지? 여기 음이온이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온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앞에서는 태양전지에서 장단점 맞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나와 그 태양전지야. 그 다음 페로브스카이트가 뭔지 설명했지? 그리고 태양전지에 나오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전지에 쓰이는 페로브스카이트의 뭐? 구조.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 야, 구조가 나왔어. 그 다음 뭐가 나오겠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지. 원리가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 구조가 나오면 얘는 뭐랑 연결돼 있어? 원리랑 연결돼 있는 거야. 원리에 가보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길어? 좀 크게, 그냥 봐요. 크게 합시다. 이렇게 길어도요, 하나의 형식 문단한테, 중심 문단 찾기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원리잖아. 중간중간 다 있습니다, 뭔가. 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그럼 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뭐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무조건 밑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 층에 대한 설명을 네모해도 되고 밑줄해도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여기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읽어볼게. 투명 전도성 상화물층은 TCO층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전면 전극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산화물 유리 기판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네모 뭐라고요? 투명 전도성 산화물층 TCO층이 되겠죠. 그러면 네모. 그러니까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그럼 두 번째 층 무슨 층 나온다고요? 전자수송층이죠. 전자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무슨 층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층.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전자를 TCO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화율을 높인다. 이게 나오죠. 전자수송층에는 무기반도체 금속화합물인 이산화티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은 내부에 나노 크기의 공기구멍을 가진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 전자수송에 용이하고 페로브스카이트층과 흡착력을 높여 태양광 입자가 최대한 흡수되도록 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럼 태양광이 무슨 층을 거쳐서? TCO층을 거쳐서, 그 다음 뭘 거쳐? 전자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에 뭐 나오죠?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도달하여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로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대한 설명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일단 구조는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만 보자면 3개 층. 첫 번째가 TCO층. 그 다음에 무슨 층? 전자수송층. 전자수송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산화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층은 무슨 층? 페로브스카이트 층.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는 뭐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네모를 여기다 해주고 가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갑시다. 이렇게. 3개 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럼 가보자.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라고 나와 있죠. 번호를 매겨줄 수가 있겠죠. 번호 매겨줄게요. 1. 번호를 매겨주려고 내가 시도를 해. 어차피 원리니까. 근데 중간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말면 되잖아. 일단 출발을 해보자.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인 페로브스카이트로 도달하여 흡수되면 여기까지. 그러면 태양광이 어디에서 흡수되는 거야? 어디에서 흡수돼?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도달하여 흡수되지. 그러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어떻게 된다?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가 있던 자리에 뭐가 만들어지고? 전공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전공수송층은 이라고 나와있죠? 또 다른 층이 있네. 무슨 층? 전공수송층. 전공수송층이죠. 일단 이동합니다.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공수송층은 프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공을 뭘로? 전극으로,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O가 되겠죠. 근데 봐봐. 여기 보니까 머릿속에 한 번에 빡 안 들어오지. 이거 왜 안 들어오는지 아냐?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한눈에 안 들어올까? 그림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만큼 그림이 중요하잖아. 아까 페로브스카이트는 딱 보니까 알겠지? 그림이 없지? 넘겨, 한 페이지 넘겨가 봐, 이거. 한 페이지 넘겨가. 자, 몇 번 문제? 67번 문제 나와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만약에 니네가 한번 가보자. 자, A가 무슨 층이게? 그래. 아까 했지? 1단계 햇빛이 어디를 통해서? TCO층을 통해서 어디를 거쳐? 전자수송층을 거쳐서 어디로 가? 페로브스카이트층으로 가지. 그럼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된대? 나눠지지. 그 다음에 걔가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 전공수송층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 양전극으로 음전극으로 가? 후면 전극으로 가지. 그 다음 후면 전극으로 가서 어떻게 된대?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래. 근데 만약에 여기 그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림이 있었다면. 그림이 훨씬 더 쉽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고, E가 뭔지 쓸 수 있어, 없어, 여기다가? 쓸 수 있지. 그러고 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림이 있다고 해서 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앞에 다시 가볼게, 그러면. 머릿속에 저 그림 한 번 보고 온 것만으로도 얘가 더 도움이 돼. 전공 후면 전구로 수선한 층이다.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는데 이건 전공 수송층이죠. 이는 전도성을 높이고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후면 전극은 이제 뭐가 나오니? 그 다음에 후면 전극이 나오죠.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 광전 변환율을 높인다. 페브르스카이트 층에서 형성된 전자와 전공은 각각 수송층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 여기를 O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지? 여기를 빼버리고 여기는 전공 수송층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O가 되겠죠. 여기 4에서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자와 전공이.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에서 생성된 전자와 전공은 각각의 수송층을 통하여 양측 전극에 도달한다고 했지. 그럼 전자는 무슨 수송층으로? 전자 수송층으로. 전공은 무슨 수송층으로? 전공 수송층으로 도달한다. 이에 따라 라고 했죠?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 뭐의 이동이 가능해?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생성되고 라고 해서 여기 6번째. 전류의 름이 어떻게 된다? 가능해진다 라고 했죠. 그럼 아까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생긴다고 했지? 그러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다시 봐. 본문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양극에서 음극이야? 음극에서 양극이야? 양에서 음으로 뭐가 생겨요? 이게 외부 회로가 생기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외부 회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동하겠죠.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지 않냐 근데? 그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한 페이지에 보는 게 아니잖아. 이 화면 보고 저 화면 보고 넘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요. 이에 따라 음극에서 뭘로? 양극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전자가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 수송층에 있는 게 음극이지 거기서 전자가 어떻게? 양극으로 이동하는 외부 회로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냐? 원리가 나와 있잖아. 페로브스카이트 층의 원리.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죠. 전자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는 외부 회로가 생긴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하면 이 문제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야.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마지막은 다 끝났으니까 뭐 장단점이라든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며 N데요. 1. 비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는 가능하다. 장점 두 가지죠? 다만 세모 상용화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또 이 번호가 매겨주잖아. 1. 짧은 사용 수명. 3.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장점과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대?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됐죠? 자, 됐잖아. 그래, 어렵지 않죠, 이제. 자, 구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뭘 개념을 설명해 주죠? 태양전지. 태양전지 두 개 얘기해 주죠? 네, 각각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 소개하는 게 하이브리드. 바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죠.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앞에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까?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 근데 태양전지에 쓰이는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조도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지? 맨 위에는 무슨 층? 네모층. TCO층. 그 다음에는 전자수송층.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 그 다음에 전공수송층. 그때 뭐? 후면전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번호를 딱 매겨주면 출발하죠. 자, 태양빛이 어디를 통과하고? TCO층을 통과해서 어디를 거쳐서? 전자수송층을 거쳐서 페로브스카이트에 도달하죠. 그럼 거기서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 그래서 전자와 뭐가 만들어져? 전자가 이동하게 되지? 그럼 전자 이동에 따라서 뭐도 이동돼? 전공이 이동하죠. 전자, 전공 각각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전자는 전자수송층으로, 전공은 전공수송층으로. 그래서 양쪽 전극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뭐가 만들어져? 외부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끝. 마지막에는 장점 두 가지. 문제점, 해결 과제 세 가지. 그래서 연구하고 있다. 끝.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 좀 봐봐. 선생님도 이걸 내가 한 100번 읽어봤겠냐? 한 2번 읽어봤겠지? 그래서 그거만 봐도 지금 구조가 머릿속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되니까 선생님이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구조가 잘 되니까.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이거 논지 전개 방식이지? 그럼 이 글의 논제를 먼저 찾아야 돼. 논지. 이 사람 진짜 말하고 싶은 뭐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 아니면 1번 아니면 4번? 2번. 2번? 대상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개념? 자, 본문에 그 나오나 볼까 한번? 묻고 답하는지 봐야 되겠죠. 1번. 에이, 진짜 이게 왜 답이 엉뚱한 데서 나오냐? 그냥 대충 봐도 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오케이. 몇 번이야? 5번 어?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다시 찾아보세요. 페로브스카이트예요. 몇 번? 4번. 몇 번이냐 이거? 몇 번? 봐봐.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어. 일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뭐라고? 구조와 원리잖아. 근데 구조에 대해서 너무 간단해. 이게 구조잖아. 요소별을 분석하는 게 구조. 그럼 걔네가 하는 역할 다 나와 있잖아. 나 몇 번? 1번. 이렇게. 다음. 6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볼게요. 일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형태나 색채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거 나와 있다면 장점과 단점이겠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자, 형태나 색채 조절이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다음, 2번. 산화물 유리 기판은 전류가 잘 흐르지만 빛의 투과율이 낮다. 이거 찾아야 되겠지? 얘는 뭐 전면 전극이에요? 후면 전극이에요? 후면 전극이었던 것 같아. 거기 보면 후면 전극, 산화물 유리 기판 어디에 쓰인대요? 뭐가 산화물 유리 기판 쓰이냐? 뭐 전극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에요. 전면 전극, 산화물 유리 기판이죠? 얘는 어떻게?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이라고 나왔네요. 틀렸어요. X입니다. 야, 선생님 말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막 줄줄줄 설명해도요. 이거 원리 하나도 몰라요.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을 구조대로 얘기한 거야. 문제 풀 때는 다 찾아갈 수밖에 없어. 다음, 태양전지의 반도체 소자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이거 딱 봐도 이거 키워드는 뭐겠니? 태양전지겠죠. 그리고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하지 말고 본문에 찾아봐. 첫 번째 문단에 있어. 아니야? 맞아요. 찾아보라니까. 머리를 믿지 말라고. 눈을 믿으라고, 눈을. 맞아요. 첫 번째 문단 읽어봐봐. 태양전지 개념 나오죠. 태양전지는 읽어줘봐.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무슨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맞지?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그러니까 비문학은 내용을 공부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구조 파악하고 얘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고 직접 눈으로 풀어보는 문제야. 맞네. 맞죠? 이거 볼까? 실리콘 태양전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실리콘 태양전지는 뭐야? 뭐야 이거?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무기물. 또 유기물을 뭘 이용하죠? 꼭 보게 만든다, 이것들이. 봐. 실리콘 태양전지는 뭘로?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 또 유기물질을 사용하는 유기 태양전지도 있긴 하네. 그지? 근데 여기는 무기물이잖아. 하이브리드는 뭔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는 거고 자주 사용하는 건 나오지도 않았네, 아직. 그지? 이렇게 눈으로 찾아.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기억 한번 가볼까요? 기억이 뭐냐면, 미메시스를 보고 있다.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나와있죠? 그럼 얘는 두 번째 문단하고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나오겠죠? 자, 페로브스카이트 가봅시다. 빛에 의해 전하를 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거기 두 번째 문단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다음. 이온간 결합 에너지 작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 이온과 결합 에너지가 작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맞아요. 반응성이 낮다는 말은 뭐냐면 찔러도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높다는 얘기는 살짝만 찔러도 반응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온간 결합할 때 에너지가 작아요. 맞아, 그건? 네. 그래서 외부 제거에 대한 반응성이 낮다는 말이 있어요? 활발하지. 그럼 반응성이 낮다는 게 뭐야? 반응성이 높다고 봐야죠. 다음 몇 번? 2번.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져 생산된 전하량에 영향을 준다. 이게 나와있죠. 뭐 결합해서 나온다고. 태양전지 핵심이 되는 거고. 두 개 이상 전자 결합 이온 여부에 따라 광전 변환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 나오죠? 이거 다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딱 더 풀어볼게. 몇 번 문제? 67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써봐야 되겠죠? 항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써보는 거야. A는 뭐라고요? 티슈. 릴렉스. 여기가 TCU. B는 전자수송층.
C는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 D는 전공수송층. 여기가 후면 전극이고 티슈는 전면 전극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본문에 있잖아. 이거 다 네모쳐져 있다. 네모쳐져 있거든. 본문 얼만큼 잘 찾아가느냐. 또 지금 여기다 필기를 많이 했더니 글씨가 잘 안 써져. A는 태양전지 전면 전극으로. 맞습니까? 네. C에서 생성된 전자를 전달받는다. 맞습니까? C에서 생성된 전자, C를 가야 되겠지. 전자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전자수송층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전면 전극으로 가죠. 맞죠? 이렇게 다음. B는 전자수송층입니다. A와 C의 직접 접촉을 맞아 태양전지의 광전 변화를 높인다. 네, 그대로 나와 있죠. B에서. 다음. B와 D 전자수송층과 전공수송층이죠. 모두 전하를 효과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전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무기 반도체 소재를 사용한다. 자, 전자수송층과 전공수송층 가보세요. 무기 반도체를 사용합니까? 맞아요? 아니요. 뭐를 사용합니까? 그 전공수송층은 유기반도체. 그렇죠. 구멍이 많이 뚫린 유기 소재를 사용하고 있죠? 다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거 맞죠? 3번이 틀렸어요. 그럼 4번도 가볼까요? C는 페브로스카이트층이죠. A와 B를 통과한 빛을 흡수하여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면 맞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이쪽으로, 전공은 이쪽으로. 얘도 맞죠? 전자와 전공이 각각 B와 D를 통해 전자수송층과 전공수송층을 통해 A와 E에 도달하면 전자는 이쪽, 전공은 이쪽으로 이동하죠? 어디냐? 어디까지 있냐? 도달하면 외부 회로가 형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맞죠? 어디에서? 음극에서 뭘로? 양극으로.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이건 기술 지문 중에서 이 정도 나오면 아주 할 만한 지문이에요. 구조가 딱 떨어지니까. 이건 3점짜리도 아니야. 이 정도면 2점짜리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야, 오늘의 교훈은 뭐라고? 글은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답을 찾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본문은 어디 있지? 넘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풀어야 돼. 과학기술일 경우. 그게 이제 구조독해가 빛을 발한다니까. 이거 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